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비 개독교 응징 싸대기 방송.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때쯤 제가 바로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김재율 목사님. 네. 예, 율. 예. 이름이 어렵습니다. 김재율 목사님. 예.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태평양을 건너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 녹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 두 편에 거쳐서 이렇게 녹화 방송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김재율 목사님이 내일 아침에 비행기로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 사이비 개독교 응징 싸대기 방송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방영식 목사님 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개독교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이 개독교 응징에 나선 응징 싸대기 목사 방영식입니다. 오늘 이야기 손님 우리 김재율 목사님 보니까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석사를 하셨는데 나머지는 다 욕으로 돼 있습니다. 뭐 무슨 시오리 유니버시티 뭐 그래서 그건 그렇다고 목회학 박사이시고요. 기독교 상담학도 PhD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미국 장로교 나성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증경 회장님이시고 증경이면 전 회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사 연합회 총재도 하시고 여기 뭐 또 여기 잔뜩 써 있는 스쿨 오브 시오리 총장님이시고 이게 뭐죠 이게 갈릴리 스쿨 오브 디알러지라고 갈릴리 스쿨 갈릴리 신학대학이네요. 네. 그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시네. 예. 그리고 이민사회 변화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엠마누엘 유니버시티 이사장이시기도 하고 스쿨 온 디스크 대학 설립가 전문 교육 컨설팅사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여기 반가운 말이 있습니다.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 미국 남가주 지부장이시면서 유엔 미래 포럼 대표이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대한민국 제7공화국 이걸 우리가 좀 오늘도 이야기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들 지난 4월 4일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할 때 어디 계셨어요? 저는 바로 서울 안국동 앞에서 깃발을 들고 막 그냥 얼싸안고 사람들이 막 정말 감격에 겨워서 네가 감격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것에 있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그날 여기 한국에 있었잖아요. 예, 한국에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날?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 민주주의의 회복력, 리실리언스라고 그러는데 그 회복력, 그 탄력성. 제가 그동안 고차가 된 사회에 미국이 1위고 2위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OECD 그 조사가 있었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다이나믹 코리아. 그렇게 활동력이 있는 탄력성이 있는 우리 나라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 목사님도 뭐 한 말씀 하셔야죠. 예, 저는 뭐 눈물을 흘리셨다거나 뭐. 눈물 좀 났지. 가슴이 지금도 벌써 뭐 그때 생각나서 맞아. 먹먹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번 헌재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 물론 저는 그 전에도 그걸 분명히 이건 파면된다. 이제 뭐 5대3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문영재 재판관이 선고 시작 읽을 때 처음에 딱 한 1분 2분 지나면서 하는 거 보니까 이건 파면됐다. 예측을 제가 벌써 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이게 미국이나 전 해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아니 대한민국 이거 계엄 선포로 뭐 이상한 나라처럼 생각했는데
딱 파면 선고하면서 세계가 놀래고 그리고 이게 해외에서 폭발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이 쿠데타 세력을 제압시키고 그 대통령을 파면시키는데 네.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 모범 국가가 됐다. 네. K 민주주의 시대가 좀 열렸다. 이런 그 언론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야 이거 뭐 전화위복이 됐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전화위복이다. 예. 이런 말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그 복된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믿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죠. 최고 정점에 있는 권력자를 그것도 2번이나 촛불혁명 그리고 이번에는 빛의 혁명으로 빌려졌는데 사실 촛불도 빛이니까 맞죠. 그 빛의 혁명의 역사가 계속 써지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네. 예, 우리는 그 빛된 자녀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도래할 것을 꿈꿔보는 그 꿈에 부푼 희망의 시대를 맞이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서울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 시간이 맨날 목사들만 잔뜩 앉아 있잖아요. 우리 개독교 응징이야. 그래요. 근데 목사들이 앉으니까 이제 거의 다 설교 수준입니다. 네, 제가 좀 설교 빼고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저도 오늘 그 서울에서 농성장 가서 국힘당 앞에서 농성장 가서 이야기하면 저도 모르게 빛이 어둠은 이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빛이 어둠을 비치기 시작했다. 이제 사회 어두움, 대한민국의 어두운 곳 이런 것을 낱낱이 비춰서 아주 끝장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이 악의 무리, 악의 세력들을 근절시키고, 할렐루야. 예, 특별히 이 반란과 내란의 이 부역한 몰입애들을 확실하게 끝장내야 된다. 그 여기에 사실은 이게 기독교라고 개신교라고 할 수 없는 개독교. 그리고 정통 신학을 하지도 않은 그 이상한 빤스 이런 것들이 목사라는 칭호로 또 불려지는 것들도 정말 모욕적이고 치욕적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내란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어떤 사회 대개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를 바꾸고 그다음에 교육을 바꾸고 그다음에 언론을 바꾸고 사법을 바꾸고 그다음에 종교를 바꾸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개독교들의 이 아주 방해 공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방금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물려쳐 주지 않을까. 네. 박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김 목사님 바로 표정이 그랬어. 방금 김 목사님이 얘가 더 많이 하네. 네. 하여튼 오늘 그래도 그 4월 4일 그날 이후에 많은 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그 농성장에서요. 이 젊은 아이가 막 우리 초심 백은영 대표님한테 막 뭐 쌍욕을 해야 되는 걸 그래? 예. 근데 보면 이 폐륜들이 아직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래도 한번 우리 그 마지막 저항하는 이 폐륜 세력들에게 그래도 우리 김 목사님께서 잠잠하라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목회적으로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잠잠하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거 다 이해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방금 그걸로 대신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척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국민의힘도 그게 모아야 되는데 저도 우리 기독교의 한 80%가
그렇게 뉴라이트 신우파를 표방하면서 우경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그 다수니까요. 대형 교회니까 젊은이들이 그곳에 포진되어서 뭐 자유마을 같은 데를 이제 다니면서 더욱더 이렇게 이념 무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는 이념을 우상화하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두 분 목사님께서 뭐 좀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 기독교를 부르는데 저는 이제 그 절제하고 있죠. 자제하고 있는데 이념을 우상화 삼은 지가 오래돼요. 그런데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만들어내는 거 보십시오. 아찔하죠. 그렇게 이것이 뭐냐면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주의적 성격을 띄어서 파시즘입니다. 파시즘. 그래서 이제 파쇼의 나라가 되고 파쇼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죠. 그 세계사적 지금 흐름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미국과 한국에서만 드러나는 아주 독특한 기독교의 그 성향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방송하면서 박중구 교수님하고도 방송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주까지는 우리 최태욱 박사 물론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 두 분 모셔서 이렇게 방송을 한 몇 차례 했는데 그때도 꼭 그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미국 그 복음주의, 맞습니다. 미국 복음주의가 파쇼화되고 그 복음주의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나 뭐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대하면서 결국엔 한국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게 기억이 나네요. 저는 이제 지금 그 우리 땡몽님도 걱정했지만은 지금 전광훈 소년보 이런 그 헌법을 그 헌재 결정을 이제 반대하기도 하고 막 불복하고 막 불복하고. 반란 일으키고 막 뭐 어떤 사람은 분신을 시도하고 이 헌재 때려부시자 막 그리고 그러는데 그 보수 유튜버 가운데 그 김진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시위 운동 이 양쪽에서 다 하는데 그 사람 얘기가 민주진영에서 이 시위하는 이거를 저 보수 저쪽 사람들이 이걸 당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 얘기는 우리 민주진영에서 이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고 내란 세력에 대해서 맞서고 하는 이거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그 사람 표현이. 또 우리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야. 저쪽은 아르바이트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근데 제 친구 중고등학교 아주 절친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보고 밤늦게 전화 와가지고 야 잠이 안 오는데 나이 70 넘어가지고 살 만큼 살았는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 이거 이제 계속 진행되고 뭐 헌재에서 이상한 게 나오면은 자기부터 가만히 안 있겠다. 목숨 걸고 싸우자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자.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내란 세력들이 막 지금도 계속 바퀴벌레처럼 막 나오고 뭐 난리치는데 그러나 키세스 다니든지 그지 남태령에 트랙터 몰고 나오고 그렇죠. 밤새면서 농성하는 이 민주 양심 세력 깨어난 시민의 의식 절대 이거를 이길 수 없다. 저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이번에 이제 재밌어야 되는데 윤석열 파면 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때 미국의 시민들이 댓글이 저 한국의 그 헌재 재판관들 미국에 좀 빌려줘라. 미국에 와서도 저 트럼프에 대해서 말이야 판결 내리고 좀 나라 중심을 바로 잡아주겠다. 줬으면 좋겠다. 한국의 재판관들 좀 우리가 수입하면 안 되겠니? 그런 얘기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2기를 맞이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전 인류의 20억 인구가 기아와 빈곤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다시 트럼프 2기를 열었는데
그 중심에 지금 복음주의라고 하는 표현도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예, 맞습니다. 동의할 수 없죠. 예, 극우 기독교들이 그를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극우 기독교들이. 예,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트럼프 탄핵. 네. 예, 지금 시도하겠다 해서 지금 발의를 지금 했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재판관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저는 이번에 그 키세스단이라든지 또 남태령의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 그것들 자체가 정말로 우리 K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고 K 시 문화, 그렇죠, 예, 이제는 K 컬처까지 된 그 위대한 역사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윤석열 체포를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한남동에서 눈을 맞으면서 또 은박 비닐 포장인데 그게 사실은 우주인들에서부터 우주국에서 개발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어느 또 교수님은 우주 전사다 이런 표현을 해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밈들이 나오고 해서 그 거의 또 문화화되고 그렇죠. 그 역사화되는데 저는 그렇게 목숨 건 그러한 그 헌법 수호의 열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를 열망하는 그러한 그 열망이 드러난 놀라운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보고 이것이 이제 인류의 자산이 되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이번에 국민이 했다. 일반인들이 그렇죠. 해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 원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 사법제도가 더 우리나라보다는 낫습니다. 훨씬 낫죠. 예,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헌법을 위반했고 그렇죠.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법리만 적용해서 윤석열 퇴진시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뭐 그 미국인들이 뭐 그런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은 미국 그 시민들에 의해서 이 시민 운동이 훨씬 더 K 민주주의를 좀 수입해서 축제장으로 열고 그리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면서 놀이터가 되고 즐기는 자리가 되고 그러면서 또 아주 결연한 결의와 각오를 또 드높일 수 있는 자리 이런 걸 좀 만들어내면 사실 트럼프도 함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 아무리 그 뭐 망나니 같은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가 좀 그런 얘기도 우리가 좀 할 텐데 사실 트럼프가 사실은 우리 남북의 평화와 공존에는 좀 살짝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평가도 있는데 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김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좀 거침없이 볼까요? 예, 거침없이. 예, 그 친북 성향의 통일 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 미국에서도 민주의 그 투쟁의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연한 그 기대를 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통일론에 있어서 탑다운 방식은 이미 실패로 많이 증명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풀뿌리 국민들의 시민들의 그러한 그 통일 운동이 그렇게 책임을 이임을 해줘야 사실은 그 탑다운 방식도 맞습니다. 역사가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조금 좀 인류사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 트럼프 2기를 맞았으니까 왜 그러면 그 하노이까지 갔는데 거기서 최종 결렬됐느냐라고 하는 부분 다른 데서 못 들어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또라이여서가 아니라 사실은 평화 조약 맺고 불가침 조약 맺고 핵 억제하고 그래서 자기의 공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2선을 또 노려야 되니까 재선을 노려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노벨 평화상도 노리고 그것도 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그까지 달려갔는데 무엇을 느끼게 됐느냐 그러면 중국 땅을 거쳐서 기차를 타고 온 우리 김정은이를 보면서 내가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통해 가지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재선을 노렸는데 경제 10위권에 들은 남한이 북한을 통해 가지고 북방 경제를 열면
중국하고 무역 전쟁에서 지는 거죠. 그렇죠. 패권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유도 안 밝히고 네. 그냥 돌아서는 거죠. 그 혹시 그 노란 봉투가 들어갔다는데 그 봉투의 내용이 그건가요? 그래서 늦게 발견한 겁니다. 늦게 그 기차를 타고 오는 김정은을 보면서 그 길을 보게 된 겁니다. 아, 그 길을 쭉 그냥 보면서 비행기 타고 와버렸으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차 타고 오면서 이게 북방 경제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러면 중국만을 이롭게 하겠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무역 전쟁을 해도 진다. 이기 때 지금 다시 관세가 사실은 그 무역 전쟁의 2탄이고요. 그렇죠. 예. 다른 표현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뭐 3경억 달러의 지금 손실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좀 줄이면 트럼프가 사실은 그 패권에 몰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패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 푸틴이 왜 우리가 맞상대인데 중국하고 난리야. 나도 있어 하면서 벌린 게 그 러시아 전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패권 전쟁의 열강에 지금 그 패권 전쟁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 그건 그렇게 좀 분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그 역사학자들이나 그 사회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즘을 들어서 마치 또 그 120년 전에 그 1905년 그 을사늑약이 있었던 그때로 다시 회귀해 가고 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새로운 어젠다로 뭐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야 되는데 지금 바로 이 소위 지배층 특히 이제 윤석열과 김건희로 대변되는 이 지배 카르텔이 그걸 또 말아먹고 있다. 그래서 조속히 탄핵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굉장히 저도 탄핵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일단 4월 4일 11시 22분 이후에 대한민국을 이제 규모 있게 가야 된다. 그런 쪽에 빨리 그래서 빨리 이 조기 대선에서 신속하게 우리 만들어 가면 오늘 뭐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제7공화국 여러분 제7공화국 이제 이 공화국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또 주역이 돼야 되지 않겠나 오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남북 통일은 저는 그 김진장 교수 그 예전에 그 남북 그 뭐죠 개성공단 그 교류 사업단장 했던 우리 김진장 교수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민간 교류를 터라. 그러면 통일해라 마라 이런 거 필요 없다. 민간 교류를 하면 그리고 그것이 지난 개성공단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내용을 축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남북의 뭐 평화 공전 그냥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애통해하고 막 목놓아 외치는 우리 김지장 교수를 보면서도 그리고 오늘 또 그 김 목사님도 거의 뭐 오늘 보니까 여러분 좀 이따가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 공동체 통일로. 네, 그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개헌론이에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개헌 지금 그 대선 투표할 때 개헌도 같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반대가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난 정도가 아니라 바로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내란 세력이 이제 그대로 있고 그 윤석열은 뭐 어젠가 그젠가 그 자기 관사에서 뭐 새벽 1시까지 뭐 파티하고 막 뭐 난리가 났대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무슨 뭐 아주 뭐 의의 사도처럼 그리고 이 윤석열 이 사람은 재밌는 게 자기가 그렇게 파면당해도 뭐 별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 소시오패스죠. 반성도 없고 오히려 뭐 젊은 사람들한테 메시지 지내는데 끝까지 자기는 싸우겠다. 뭐 이런 뭐 무슨 그 개풀 뜯는 소리 하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번에 그 대통령 파면 사태가 나면서 이거 승복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정광훈 유하고 이 손현보 라인하고 갈라졌어 지금.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손현보 전환길 쪽은 이거 승복해야 된다. 싸우긴 싸우는데 승복하자. 정광훈은 아니다. 이거 승복할 수 없다. 광화문 집회 또 하고 있어. 네. 막 헌재 타도하고 없애버리자 이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개덕교 응징을 해야 되는데 어떻든 이제 산불 때 큰 불은 껐는데 네. 잔불이 아직도 여기저기 많은 거야. 네. 네. 그 개헌 추진하는데 그쵸, 나온 사람들 보니까 네. 다 이게 그냥 그 다 내란 동조한 사람들이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저 조심스럽긴 한데요.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놔둬서 안 돼 이거. 예, 너무 민감한 문제라 좀 조심스러운데 우선 이제 기독교 쪽에 얘기를 해보면 우리 그 광화문 그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로 대표되는 그 이제 정광훈 그쪽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돈과도 관계되고 그렇죠. 그동안 이제 분열됐었는데 이때 이제 국민 저항권으로 판세를 뒤집겠다. 자기들끼리 지금 밥그릇 싸움. 밥그릇 싸움. 밥그릇 싸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을 해보면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갈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손현보, 그다음에 그 누구요 전환길, 전환길, 그쪽 그룹은 사실은 정광은 그 반스 목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이런 발언들 때문에 기독교의 그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기독교 뉴라이트 쪽에서 야 정광훈의 이미지 갖고는 우리가 뭘 도모할 수 없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조금 온건한 사람을 세우자 해가지고 작년 이제 10월 27일 날 평등법 반대 집회를 했어요 광화문에서. 네, 그렇죠. 그 대형 교회들이 해가지고 지금 대안으로 내세운 인물이 바로 그 손현보 목사입니다. 그때 손현보가 등장했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도 뉴라이트 쪽에서는 지금 전사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뉴라이트가 준동되지 못하도록 저는 이제 그 가센터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뉴센터리즘의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K 스피릿 운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개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지금 3일 만에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민주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동조 세력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타이밍 우리가 이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제 늘 염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크로노스 행적인 시간을 쓰는데 하나님의 때는 이제 종적인 시간으로 카이로스 시간으로 우리가 늘 예상하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 카이로스 시간을 바로 이렇게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해야 된다 이랬는데 걸림돌이 우리가 새로운 헌법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했고 또 실제 물리적인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부 그 정부에게 이제 맡기자. 이런 쪽으로 국민이 모아진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쪽을 내란 세력으로 보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개인적인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 의식을 내세우거든요. 저도 이제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또 모는 거. 이것도 또 사실이 아니고 또 팩트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분권형의 그 정치 지도 체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치분권이 사실은 이 촛불혁명에서 이제 어떻든 제기가 됐었으나 자치분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맞아. 물론 문재인 정부 정권을 탓하고 욕하고 싶긴 하지만 뭐 그건 지났으니까 물론 그 책임을 분명히 역사가 분명히 평가할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빛의 혁명은 바로 이 자치분권의 완성을 통해서 이 빛의 시대는 열려질 거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우리가 이 사입이 오늘 그 김 목사님 막 그 QCT에 있는 걸 몇 개를 막 넘어가셨어요. 그래도 다시 되돌아서 제가 정신 차리고 다시 얘기하면 일단 그 우리 반스
반스가 3조 원을 모금해야겠다. 글쎄 말이야. 외쳐대고 모금하겠다. 3조 원. 예, 양아치 소년보가 교인 수가 증가했답니다. 4,000명에서 지금 13,000명으로 그 엄청난 이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사업이야. 그러니까 뭐 정말 그 갈퀴로 갈퀴를 긁어먹는 거야. 낙엽을 긁어먹듯이 맞아. 돈을 갈취하고 있다. 네. 예, 우리가 빨리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우원식 의장의 그 개헌 얘기는 사실은 자다가 봉창 투딩인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됐고 뒤에서 누군가 작용한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뭐 지금 그 워낙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원식이라는 정치인은 늘 기회주의적 정치를 했다. 뭐 그러면서 혹독하게 비판. 아주 오랜 친구 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서 저거 너무 믿지 마라. 예, 아니 믿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장도 사실은 잘못해서 된 거고. 맞죠. 그 사기친 거다. 뭐 그러면서 그 친구분이 저한테 막 그냥 화를 잔뜩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전화 받고 막 아마 쌍욕을 들으신 것 같아요. 응? 뭐 미쳤냐는 둥, 뭐 제정신이냐는 둥, 그리고 너 앞으로 어떻게 너 곱게 못 죽는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추측을 제가 해봅니다. 압력을 받았네. 그렇다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브 코브의 그 책에서도 보면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니까 이번에 우선순위가 이제 물리적으로 바로 잡혔고 그리고 또 다 한 마음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란 세력은 윤석열 일당이죠. 그럼요. 지금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왜 조심스러냐면 그 탄핵 선고 전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탄핵 이후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결코 이 대통령 선거는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하고 또 다릅니다. 또 다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진영 간의 그 양자 대결에 국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열하면 안 됩니다. 분열도 분열이지만 그래서 큰일 납니다. 사실은 건강한 보수에서부터 건강한 진보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정말 포괄적인 정말 공정이라는 것과 상식이라는 이 말. 그래서 또 양심적 세력들은 다 한 군데 모여서 이번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됩니다. 새로운 중심주의. 그럼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특정한 같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대통령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런 정권 교체의 열망을 담아낸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지고 또 그걸 담아내겠다는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빛의 혁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존재하는 순간 비추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렇죠. 자연 사라집니다. 단지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주목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그림자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어둠이 생긴다. 이것으로 제가 조금 이번에 그 개헌 문제 논의 문제는 제가 개헌론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점 좀 일가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윤석열이라든지 지금 현재 아직도 광화문 아스팔트 그 세력들 기독교가 목사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근본이 어둠의 세력의 전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콜먼이 얘기한 것은 EQ의 저자죠. 그런데 그 감정 지수를 얘기했던 그분이 새롭게 얘기를 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어둠의 3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광풍처럼 불어닥치는 미국에서도 불어닥치는데 나르시즘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넘어선 자기 도취증이거든요. 구원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하고 먼 짓을 하는 거죠.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어둠의 유형이 뭐냐면 마키아벨리즘이거든요. 수다나 삼고 도구화 삼습니다. 이분 하나님도 이분 교회도 그렇죠. 이분 같이 일하는 동지들도 다 수다나 삼고 도구화 삼습니다.
이런 정치인은 어둠의 세력에 속합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사이코패시즘입니다. 네. 어둠의 세력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공감 능력이 제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자기 파티를 사저에 불려서 파티가 말이 됩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목사님도 한 말씀 하셔버리죠. 듣고 있을 줄로 믿고. 예. 아니 지금 방금 목사님 그 하나 둘 세 개 말씀하신 게 그 로버트 서튼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한국말은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No asshole rule이라고 하는 assho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책이 근데 그분의 그 미국의 미국의 또라이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개또라이들이죠. 개또라이들이 바로 그 자기만 잘났다. 그리고 남이 말을 안 듣는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뭐 공감 능력 이런 건 제로지만 뭐 하냐면 그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뭘 하냐면 아부를 한다.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서튼 교수가 얘기한 거하고 방금 우리 김 목사님이 그 방금 데니스 콜만 얘기하는 거하고 이 되게 비슷하다. 비슷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 제거해야 된다. 네. 그래서 로버트 서튼 교수는 만약 저놈이 또라이면 바로 제거해야 된다. 바로 제거하고 그리고 제거가 안 된다 그러면 투명인간 시켜라. 그래서 딱 좌표가 찍히면 그냥 그 사람은 회사 다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뭐 같이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막 그래서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조직이 건강해진다. 네. 목사님, 네, 굉장히 좋은 말이긴 한데 목사님 죄송해요. 저 이번에 이제 개헌 그 우원석 의장 개헌 발의 그 논의에서 우리가 사회적 또 우리 민주 진영의 논의가 아주 심각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극우를 비판하면 같은 방식으로 저희 자신들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어떤 그 사회적인 관계 형성이라든지 태도 거기는 좀 도움이 되지만 우리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민주 세력에게는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삼는 행위. 그렇죠. 예, 또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따돌리는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중심이 아니라 포용성이 아니라 그렇죠.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극단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회개를 해 나가보면서 우리 김 목사님은 김 목사님인데 다독이고 이렇게 포용적이고 따뜻하게 안아줘야 된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정치인이 뭐 포용의 정치를 하겠다. 뭐 그래서 참 저 정치인의 입에서 포용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뭐 무슨 방송에서 어떤 그 정치인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 사람은 거의 철학자가 될 정도로까지 넉넉해졌다. 그래서 그 보면서 아니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유튜브 인터넷 미디어 그 하는 걸 제가 봤는데 MBC 100분 토론에서 왜 그 패널 앞에다 놓고 그 같이 방송을 하는데 우리 뭐 이재명 그때 이제 대표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굉장히 따뜻해졌다. 네, 엘빈 토플러의 그 제3의 물결에 보면 인류 희망의 등불로 표현했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삼풍백화점에서 27일 만에 살아난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미국 같았으면 대갑부가 됐을 거죠. 어마어마한 그 부를 누렸겠죠. 광고 모델로서 그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유명 인사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죽음의 문턱을 넘은 후에 생명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지는 않겠다. 이 말 한마디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것이
인류 희망의 사상, 희망의 등불이다. 코리아에 있다. 다시 그 불꽃이 예. 빛의 혁명으로 네, 맞이한 시대가 아닌가.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지난주에 큰 이슈가 지금 이제 윤석열은 이제 파면이 되고 네. 지금 대통령 그 대행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덕수가 하고 한덕수가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거. 네. 그 40억 원 하려니까 그 안 해가지고 그 헌재에서 그거 해야 된다. 그거 할 수 없이 그 사람 하면서 엉뚱한 사람 두 사람을 또 지가 지명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법적으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그럼요. 국무총리가 어떻게 지금 그 4월 18일 날 퇴직하는 두 헌재 그 재판관 대신 자기가 임명하는 거야. 아니 좀 있으면 대선 아니 조금 있으면 대선 대통령 그 나오는데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선출되는데 그 자기 대통령이 해야 될 그렇죠. 임명권을 지가 그것도 엉뚱한 사람 갖다 임명하는 거야. 이게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버한 거다. 그럼요. 아 그러니까 저게 말이 돼? 예, 그러니까 오버한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네. 좀 근본적인 것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그 뉴라이트요. 네. 지금 태극기 부대로 대변돼 버리는 역사 왜곡 세력이요. 네. 그것을 이제 우리 정 교수님으로 기억하는데 그 교수님이 분석을 했죠. 그들의 인간성이 무엇인지. 맞아. 그런데 기회주의적이다. 네, 맞습니다. 물질적이다. 네. 이기적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지적을 그대로 도입을 해보면 맞아떨어져요. 맞습니다. 네. 한덕수. 예, 그렇죠. 예, 지금 진짜 엉뚱한 사람. 최상모.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스팔트에서 마이크 잡은 목사들. 네, 그럼요. 예, 지금 그런 인간상이에요. 그래서 친일했던 바로 맞습니다. 그 인간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없는 그런 인간성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리원진 같아요. 아니 나는 그 한 총리 하는 짓 보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생각을 해. 얼마나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야. 지금 이건 아니거든요. 참 한심하다. 예. 자, 우리 그러면은 뭐 전반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미국에서 오신 그 김재열 목사님 그 전문 이 제7공화국 네. 요 책을 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앞으로 차기 민주정부가 들어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그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새로운 나라의 청사진을 여기 담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이거 쭉 읽어봤거든. 네. 이야, 이거 그 우리 새로운 민주정부가 이렇게만 가면은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가 되겠다. 아멘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중심으로 해서 1장, 2장, 3장, 4장 돼 있는데 일단 1장에 현재 육공화국의 이 문제가 뭐냐. 왜 내란 정국까지 이게 나왔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네. 육공화국 지금 38년째입니다. 38년. 예, 87년 체제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40년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시대적인 한 세대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세대를 어떻게 하냐면 15년으로 15년, 예, 15년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5년이 시대 전환기라고 하는 게 AI 시대도 있지만 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요. 네. AI 시대에 그 살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베타 세대의 첫 해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난 15년 알파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베타 세대인데 새로운 인종의 출현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제 시대 전환기에 우리가 와 있거든요. 시대 전환기. 예, 그런데 육공화국에 출발을 할 때는 내 정치 지도자들이 적어도 민주 직선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직선은 있지만 미국식을 많이 따랐고 그다음에 그 정치 지형에서 각 정당이 총재 중심제입니다. 총재 중심. 예.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도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니까 그렇죠. 차례대로 해먹을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갔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죠. 있습니다. 많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가족이나 본인이나 할 것 없이 막 8명의 대통령이면 9명의 대통령이 다 결과가 안 좋아요. 맞죠. 네, 안 좋고 특별히 이제 지금
수구 정당에 해당되는 그 국힘당 쪽에 대통령들은 지금 2번이나 파면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탄핵을 당하고 이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육공화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제 제가 관심했던 것은 선진국에 걸맞은 정치 제도와 선진국에 걸맞은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제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자 3만 불 시대가 넘으면 선진국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이게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거든요. 그렇죠. 양극화가 너무 심했다. 그런데 그 이념의 양극화만 우리가 늘 정치 지형적으로 생각하는데 인구도 양극화돼 있고 그렇죠. 투표수도 아시죠? 그다음에 경제도 그래서 양극화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좌우로의 양극화는 정치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프란체스코 교황은요 현존하는 지구의 최악의 악이 양극화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이렇게 상하의 양극화입니다. 맞습니다. 가진 자들은 다 가진 겁니다. 상위에 포싱합니다. 이게 정치 권력, 사법 권력, 물질 권력, 문화 권력까지 다 가졌습니다. 다 갖고 있죠. 여기에 그 수의 권력까지. 그래서 너무 어려운 지금 양극화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밑에 못 가진 이 극단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이만큼 지금 끌어올려서 동등하게 가야 되는 이 극복의 지금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제적인 양극화 이것도 3만 불로 얘기될 수 없는 선진국 논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다 선진국처럼 준비가 전혀 안 된 나라다. 저는 어쩌다 선진국.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진국이 아니고 OECD 그 조사국에서 발표한 대로 성인 문맹률 1위 국가다. 무슨 말이냐. 그렇죠. 쓰고 있고 대학교 졸업생이 가장 많은 고학력 국민이지만 이해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데 있어서는 거의 문맹 수준이다.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극단적인 사회로 보고 있어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도 지금 세 분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만큼이라도 적어도 서로의 말을 알아듣고 또 경청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선진국 시민다운 이런 그러니까 다양성, 포괄성, 형평성입니다. 그게 DEI라고 일컬어지잖아요. 이것이 민주사회의 가치인데 미국이 버려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는 버려버렸거든요. 버려버렸습니다. 윤석열은 진작부터 버렸고. 애초에 그런 것도 없고.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우리 새로운 민주정부에 바라는 것은 7공화국에 바라는 것은 이거 우리가 이미 다민족 사회까지 됐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그 3D 업종이라 그러잖아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대신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주 노동자 타국입니다. 5%에 해당되고요. 전 국민의 우리 5천만에. 그다음에 또 그 가족들까지 하면 15%까지 봅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 와서 또 같이 아이를 낳고 또 이 한국인과 결혼해서 또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사실 되게 많고. 맞습니다. 15% 20%까지 보는데 20%까지도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이제 6공화국 진단을 우리가 하는데 그 박근혜 정부 탄핵하고 뭐 촛불 그 혁명에서 새로운 정부 들어오고 했는데 결국은 6공화국 마지막 윤석열 정부에 와가지고 계엄이 내려지고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근본 원인이 뭐냐? 우리 정치에 좀 생각이 많은 땡몽님. 이게 문제가 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라가 뒤집히냐?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6공화국이 이렇게 천박하고 미개해질 수 있다. 단순히 그 직선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다 하는 것 사실 뭐 6월 항쟁 때도 다 계셨을 것 같으니까. 근데 뭐 6.29 노태우 6.25 선언으로 일단 저희가 승리를 했으나 10월 이게 이 6공화국 헌법이 10월 달인가가 발의됩니다. 10월 28일인가 29일 날. 그 불과 넉 달 만에 넉 달 만에 넉 달 단위요 7, 8, 9, 10이니까 만 넉 달 만에
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헌법이 6공화국 헌법이에요. 물론 여기에 뭐 직선제, 개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계엄, 그 내란을 막을 수 있는 그 제재 장치, 네. 요 세 가지가 들어가긴 했으나, 맞습니다. 그러나 이 6공화국 전체를 봐는 이 헌법 자체도 굉장히 비인간적이다. 문제가 많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정치제도 얘기인데요. 네. 정치제도 얘기인데 문제가 많다라고 했었을 때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대통령 중심제인데 네. 지나치게 대통령이 입법부에도 사법부에도 관여할 수 있는 네, 모든 네, 네, 맞습니다. 거부권도 다 주고 막 그냥 거부권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검찰 권력을 이용해 온 네.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럼요. 예. 그래서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우리 이해찬 그 고문 대표 그 지내셨던 네. 분은 뭐라 했어요? 20년 집권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단임으로 끝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원리가 작용과 반작용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 육공화국을 진단함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구조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뭐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법개혁이 화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랬을 때 봤을 때 육공화국 진다니까 이것까지 하고 넘어가요. 네, 네. 그 사법개혁 같은 경우도 보세요. 행정 권력이 사법부의 권력인 검찰을 개혁하려다 보니까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로 일컬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권력이 권력을 하려면 안 됩니다. 교회가요 권력이 돼서 권력을 탐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이 자리 아닙니까? 기독교 네. 내부 반성이죠. 그러듯이 지금도 그러면 김 목사는 과연 대안이 있느냐? 네. 간단합니다. 권력으로 권력은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럼 뭐냐? 개헌으로 하면 되죠. 헌법으로 하면 됩니다. 네, 헌법을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사법 개혁은 완벽하게 간단하게 쉽게 이루어진다. 저 자신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7공화국의 2장에서는 그 한국의 새로운 민주 사회로 가면서 우리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게 뭐냐? 네. 한국인의 정체성. 네. 이 한국인의 정체성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사실은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 33년이 됐으니까요. 코리안 아메리칸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 찾는 운동을 하다가 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여기서 태어나서 시민권자인데 틀림없는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무엇으로 가져갈까? 그걸 찾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6공화국의 문제점을 진단하다 보니까 이거면 새로운 나라 세계 234개국을 선도할 수 있는 영도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진 그런 나라 가능하겠다 하면서 발견한 게 우리 한민족의 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의 정신요. 헤이 스피릿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제가 찾아보니까 마이클 샌달 정의란 무엇인가 그 교수가 얘기했던 커뮤니티이즘 공동체주의인데요. 네. 저는 그걸 공동체성으로 발견을 한 겁니다. 어떻게 발견했냐 그랬더니 우리 한민족 반만 년의 을이 뭐냐 그랬더니 충효사상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라고 했었을 때 공동체성이더라고요. 공동체 의식. 마이클 샌달 교수 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한 것일 뿐이고 제가 일찍이 발견하고 이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 코리안의 아이덴티티를 공동체성으로 얘기를 늘 해왔어요. 보세요. 가정에서는 공동체성이 효로 나타납니다. 국가에서는 충으로 나타납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에서는 두레, 개, 품앗이의 역사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IMF 때 지금도 지금 경제기 위기거든요.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또 후보가 그렇게 믿기도 하지만 금모으기 운동 최초로 그렇게 속바르게 IMF를 극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IMF 자체가 헤지펀드입니다. 그럼요. 헤지펀드죠.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업 사냥꾼들의 머니거든요. 추경호하고 최상목이가 쪽 빨아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놈들이. 그것을 극복했던 것은 금모으기 운동.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가진 공동체성이다. 자, 이 정신이면 7공화국 열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을
사실은 대한민국이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4.19 혁명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5.18, 그다음 물론 중간에 부마, 그다음 제가 요즘 좀 있으면 사북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5.18만 기억하시는데 네. 부마 항쟁 사이에 사북에서 그러니까 정말 노동자들이 정말 배운 놈이 하나 없는 오직 노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항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며칠간의 항쟁으로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 학대가 있었습니다. 네.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사실은 5.18을 연습한 것이 4월 20일 사북항쟁이에요. 네. 그때 어마어마한 분들이 끌려가서 잡혀가서 막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있었고 3.1운동부터 그렇죠. 시작되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다. 그렇죠. 예. 목사님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네. 최근에는 지금 응원봉으로 얘기되는 빛의 혁명 키세스 단이라든지 남태령 네. 그런 것들도 보면 이제 남태령 그 참여하신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농민들의 문제잖아요. 농민의 문제였죠. 예, 그런데 농민들이 올라오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일에도 내가 참여하면 남의 일이 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네. 지금 오늘날 젊은이들 MZ세대가 이렇게 그것도 여성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렇게 봤었을 때 저는 선배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 네. 아이덴티티로 가져갈 때 우리는 반드시 전 세계인들에게 등불이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목사님이 공동체 의식 정신이라는 것을 기독교식으로 풀이하면은 네. 이제 결국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습니다. 내 이웃 국가를 네 나라처럼 사랑해라. 그지? 그러면 지금 미국 같은 저런 나라가 트럼프라면은 약소 국가를 막 숨통을 조이고 말 안 들으면 전쟁 일으키고 네. 두드러 패고 저 양아치 족국가야. 적어도 대국이 되면은 약소 국가를 도와주고 밥 들고 그죠? 예. 배려해주고 예. 러브 투게더 예, 내 그렇습니다. 이웃을 내면 이렇게 이게 공동체 의식이라고 봐요. 사랑의 가치. 제가 그 개신교 목사지만은 우리 민족 경전 천부경 삼일신고 이 공부해 보니까 네. 결국은 우리 그 단군 조선의 그 개국 정신이 크게 보면 두 가지야. 홍익인간 제세이화. 제세이화는 이 세상을 이롭게. 네. 그러니까 단군 조선이나 고조선 시대 때 우리가 남의 나라를 두드려 부시고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어. 없습니다. 예. 9개의 나라가 연방 국가야. 네. 서로 돌보고 케어하고. 그러니까 홍익인간 제세이화. 이게 평화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오늘 하신 그 공동체 의식이 우리 민족의 뿌리야. 그렇습니다. 뿌리 정신, 예. K 스피리트야.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세계 전쟁과 약탈하고 막 관세 막 100%씩 막 때리고 저 양아치 조폭 같은 나라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보듬어주고 이런 국가로 갈 때 우리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 그죠? 예. 가족 의식, 저는 이게 절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더블하면 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세계 지식인들이 지금 파시즘이라고 일컫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저는 나르시즘 정도일 거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고 세계 지식인들은 지금 파시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도 그거 하다가 패망했고요. 맞아. 그런데 그걸 패망시킬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그 회복력, 그 탄력성 이제 그거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표현, 네. 목사님 감사드려요. 만약에 제가 그걸 쓰면 입국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 못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살벌합니다. 지금. 네. 자, 2차 인터뷰 들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제 7공화국의 이제 3장에 이제 결국 7공화국으로 갈 때 그 정치 체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 그 새로운 정치 체제로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지방 분권 이런 쪽을 내각제로 좀 오해한다든지 그쪽으로 그냥 매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들어봅시다. 예, 제가 이제 표명했던 것은 인식론 차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50% 이상이 선호한다는 대통령 그 중임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그 거부감 없이 담아낼까. 아하. 예,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상권 분립이 민주국가니까 그 상권에 대해서 확실한 분립, 온전한 상권 분립 이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공부도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여기 또 우리 민주 세력의 대부분 또 반미 예, 주권, 자주 이것을 또 얘기하기 때문에 좀 지지를 받을까 이런 걱정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리진은 이제 공개를 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보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그 제도인데 복수 상권 분립제입니다. 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양원화되자. 즉 두 개의 권력으로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지금 현재 국회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만들자? 대표의회를 만들자. 그래서 국회와 대의회 내지 대회라고 부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또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지역구 의원 250명을 국회로 두고 50명만 그 미국의 상원처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둬서 지역 그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에 균등한 권한을 주는 그래서 그 대표의회를 인구 비례 등가제라고 내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좀 조절은 필요합니다. 네. 굳이 뭐 9천만 명이니까 1억 가까이 되고 3분의 1가량 되는 인구를 가진 캘리포니아에 2명의 상원밖에 없거든요. 하와이도 2명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예, 가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여기 대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만들어놓은 법들을 한 번 더 심의하는 걸러내는 그런 그 권한으로 대회가 필요하겠다. 이때는 비례대표 각 당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직능별 비례대표 우리 박 목사님도 그 말씀하셔서 제가 들었는데 네. 직능별로 비례대표를 뽑아서 그렇게 해서 국민의 뜻을 물어서 이제 뽑아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대회를. 네. 그런데 이거 직선해도 돼요. 예, 각 지역별로 동일하게 놓고 직선해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보면 입법부는 그랬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정치 권력 구조인데 행정부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지금 육공화국에서 그 끝이 안 좋다. 그리고 계속 반복됩니다. 정권이 교차되면서 이게 지금 시소 타듯이 한참 이렇게 상승 곡선을 가야 되거든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성장해. 그리고 지속 발전의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계속 꺾이거든요. 잃어버린 9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뭐 그렇죠. 정부 때. 예. 네네. 그러듯이 퇴행했죠. 퇴행한 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네. 퇴행인데 자꾸 이게 정권이 뒤바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대표적인 보관이 지역 균형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그 대신에 외교, 네. 외교, 국방, 통일, 그 상권 분립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4개 부처 장관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주고 제1의 외교관 제1의 세일즈맨으로 삼자. 그러면 4년 중임해도 된다. 이런 대통령은 국가의 얼굴로 네. 활동하면 된다. 그러면 경제도 살리고 외교도 충분하게 잘해서 전 세계적인 영도 국가로 발돋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자 그러면 내각제로고 막 이렇게 치부하는데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원 집정제 같지만 행정부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복수 상권 분립제다. 그래서 온전한 상권 분립의 민주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얘기를 하시고 네. 저 얘기 다 끝나면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당이 총리 선출권을 갖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과반을 국민이 안 줬어요. 그러면 다른 당하고 합정 연행해서 과반을 넘겨서 총리를 임명하면 되고 선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책임 정치가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도 최상병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태원 장항사 있었잖아요. 그전에 세월호에 있었잖아요. 옷 벗어야지. 책임 물어야죠. 책임을 져야죠. 네. 그러면 그 내치를 맡고 있는 총리를
바꿔야죠. 그럼요. 왜 두냐고. 이런 책임 총리제 내지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 저는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다수당의 그 국민의 대의가 표방이 되면 그렇게 집권해야 된다. 그래서 14개 현재는 네. 부처 장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책임 총리제로 완벽하게 가야 이렇게 분권이 돼야 우리나라의 이 업앤다운 소위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마지막 이제 사법권 얘기해 볼게요. 사법권에는 지금 우리가 너무 검찰 권력이 세니까 검찰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법부에는 사실은 행정부로 소관돼 버린 경찰이 사실은 사법부에 사실 검찰 조직은 네. 행정부의 외청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법과하고는 달라요.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그냥 행정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네, 네. 간단합니다. 너희들 수사하지 마. 너희들 기소만 해. 오케이. 너희들 인권보호관으로 내려앉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못 하고 그 한 줄 바꾸는 데를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게 어처구니 없는 거고. 제가 자, 이제 잠깐 봤는데 사법부 그 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돼서 끊고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탄력을 받으셔서 막 나가셔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물론 목사님께서 제안한 뭐 지금 양원제, 뭐 정부 통령제, 그다음 여러 가지 그 권력 체계 문제, 그다음에 이런 뭐 상권 분립 이런 건데 그 저는 약간 좀 생각을 좀 약간 좀 달리 하거든요. 근데 네. 그 문제는 이제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가 이 공론의 장을 펼쳐서 수기민주주의를 통한 네. 그런 새로운 개헌 논의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그 내가 아는 몇몇 그 국회의원들이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라. 근데 저는 그랬어요. 못 맡긴다. 니네 정치 자금법을 바꿨어, 정치 선거법, 선거법을 바꿨어, 아니면 정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 이 아주 폐역적인 조항들을 바꿔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헌을 하겠다고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헌은 우리 아까 상권 분립이면 사실은 좀 약간 좀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있고 뭐가 또 하나 권력이 있는데 그건 시민 권력입니다. 시민 권력. 예.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시민 권력이 이제 태동했어요. 오케이. 시민 권력이 이제 그 촛불과 응원봉이 만나서 빛의 혁명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야라고 그 선언한 거거든요. 맞아. 선언도 하고 확증도 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말을 들어. 그렇지. 우리 말을 안 들면 니들 다 뭐 야단칠 거야. 우리가 주인이야. 예, 우리가 주권자인데 그럼. 이 머슴 놈들이 주권자 머리 위에 앉아서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상권 분립의 위치가 아니라 시민 권력이 이제 주도가 되는. 그래야 진정한 민주공화정의 좋습니다. 그 기초를 다지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 다음 주에 뵈는 걸로 여러분 다음 주는 아니고 좀 이따가 10분 쉬고 다음 주 할 건데요. 이거 나가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바로 지난주 탄핵 결정문을 보고 그 하는 방송이어서 한껏 우리가 좀 많이 부풀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꼭 해서 하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였기 때문에 또 특별히 또 미국에서 오셔서 굉장히 한국에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이제 또 돌아가시는 길이어서 또 그 많은 일정 중에 또 이 서울의 소리와 함께하는 이 사이비 개독교 응징 싸대기 방송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김재율 목사님 그리고 방영식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예, 이렇게 해서 1부를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